이 이야기는 부자 한 사람의 은퇴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조 달러 기업의 황제가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95세 워렌 버핏이 2025년 말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6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월스트리트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CEO 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이 사라지면 과연 그가 쌓아올린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핏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라이프 스타일부터 봐야 하는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마하에 수십 년 된 낡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맥도날드에 들러서 해시브라운을 사 먹고 연봉은 겨우 10만 달러 수준이죠. 이게 지금 시대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거든요. 개인 제트기 여러 대 굴리고 요트 파티하면서 인스타에 자랑하는 다른 부자들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소함이 그냥 쇼가 아니라 진짜 투자 철학에서 나온 거라는 게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돈에 미친 듯이 관심이 많았던 버핏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전설적인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가치 투자라는 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주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실제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오를 거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뒤에 몇 배로 불어날 회사를 발굴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회사의 사업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고 엄청난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으로 버핏이 만든 게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원래는 망해가던 섬유공장이었어요. 그걸 인수해서 지금은 보험회사, 데어리큐, 철도, 에너지 사업까지 거느린 복합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SP500 지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죠. 뱅가드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아예 시장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니까 시도하지도 말라는 철학을 내세우는데 유일한 예외가 워렌 버핏이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사례 하나를 볼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말이에요. 버핏이 이 회사를 처음 산 건 1960년대였는데 당시 스캔들 때문에 주가가 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핏은 미국 사람들이 아멕스 카드를 계속 긁어대는 걸 보고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아챘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분을 쌓아 올린 건 1990년대인데요. 약 13억 달러를 들여서 22% 지분을 확보했어요. 그 이후로 거의 손대지 않고 쭉 보유했는데 지금 그 지분 가치가 수백억 달러가 넘습니다. 몇십 배로 불어난 거죠. 그가 아멕스를 좋아한 이유는 해자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멕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부유한 고객층, 그리고 그들의 소비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강력한 해자였어요.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자체가 해자가 되기도 하죠. 경쟁자가 함부로 시장에 뛰어들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비즈니스들을 골라서 장기 투자했던 게 버핏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키운 진짜 비밀병기는 보험 사업이라는 겁니다. 보험회사들은 주주들한테 큰 관심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버크셔를 떠받치는 핵심 엔진이었어요. 보험 사업의 구조를 보면 고객들이 보험료를 미리 내잖아요. 그 돈이 회사에 쌓이는데 이걸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관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이죠.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지급하면 되니까 그 사이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버크셔는 보험회사를 계속 사들이면서 이 플로트를 극대화했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렸습니다. 요즘 사모펀드나 대체 투자 회사들이 보험사와 손잡으려고 난리인 이유도 이거예요. 버핏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찰리 멍거입니다. 2023년에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버핏의 동업자였죠. 둘이 앉아서 주주총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로 장난치고 농담 주고받으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는 그런 케미였거든요. 멍거가 버핏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 큰데요. 버핏은 커리어 초반에 담배꽁초 투자라는 걸 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를 싸게 사서 마지막 한 모금 빨아먹고 버리는 식이었죠. 그런데 멍거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버핏은 섬유공장 같은 무명 회사 대신에 코카콜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우량주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IBM이 대표적인데 2010년대 초반에 지분을 샀다가 나중에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산업이 넘어가는 걸 제대로 예측 못했던 거죠. 10년 전쯤 크래프트와 하인즈를 합병시킨 것도 결과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을 원하게 되면서 시대가 바뀌었고 인플레이션도 문제였어요. 버핏은 최근에 이렇게 말했죠. 합병이 좋은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합병을 되돌린다고 해서 회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버핏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투자할 곳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무려 3천억 대 넘게 쌓여 있어요. 1억, 2억 달러 관리할 때는 좋은 투자처를 찾기가 훨씬 쉬웠죠. 그런데 3천억 달러를 굴릴 곳을 찾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버핏은 돈이 그냥 놀고 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다행히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올라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 수익이 꽤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렉 아벨이 새로운 CEO로 취임하게 된 겁니다. 아쉽게도 아벨은 버핏이나 먼 것처럼 피규어 인형으로 나올 만큼 유명하진 않죠. 그는 수년간 버크셔의 에너지 사업을 이끌었는데 능력은 검증됐지만 버핏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돈 들여가며 오마하까지 날아가서 버핏 얘기를 들으려 했던 이유는 그의 투자 실력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매력 때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벨이 맡게 될 시기는 버핏의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때이기도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고성장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죠. 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편이니까요. 버핏도 최근 몇 년간 기술주에 투자하긴 했지만 놓친 기회들이 항상 그를 따라다닐 겁니다. 리더십 교체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복합 기업이라는 모델 자체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GE 같은 거대 복합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쪼개져서 분할됐잖아요. 버크셔도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버핏은 당장 사라지진 않습니다. 회장직은 유지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거고 대주주이기도 하니까요. 천천히 지분을 자녀들의 재단에 기부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유산은 오래 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벨이 버핏의 업무 대부분을 떠맡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게 주주서한 작성이에요. 매년 버핏이 쓰던 그 편지 말이죠. 수십 년간 투자자들은 그 편지를 기다렸거든요. 재치 있는 문장, 투자 조언, 인생의 지혜가 가득했으니까요. 내년 5월 오마하 주주총회에서도 버핏이 4시간에서 5시간씩 질의응답하던 그 시간이 사라질 겁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던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거죠. 투자 세계에서 버핏만큼 개성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버핏이라는 브랜드와 그가 만든 시스템,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명확해질 겁니다. 아벨이 버핏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버핏 없는 버크셔는 그냥 평범한 복합 기업으로 전락할지 말이죠. 시장은 이미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